오늘 아침 일라디오. 추운 겨울 내내 푸르게 자라던 밀밭에선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친 밭도 있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 밀밭 너머 논에서는 벼의 한사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끝과 새로운 시작은 가까이 닿아 있죠. 또 한 달이 저무는 걸 보면서 우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한숨 짓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끝엔 새로운 달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밤을 지나 새벽을 건너 새로운 아침도 밝아오겠죠. 끝이라고 실망할 것도 없고 시작이라고 너무 힘줄 것도 없이 늘 그랬듯이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5월 2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라디오 밀가루 하면 하얀색이 떠오르시죠? 백색 음식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되도록 덜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색이 짙은 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색다른 우리 밀에 대한 정보, 오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의 김경훈 연구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의 밀박사 김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우리 품종이 밀의 한 종류라고 들었습니다. 그 밀가루는 우리가 보통 다 하얗다고 생각하는데 색깔이 있는 품종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품종일까요? 네, 최근에 농촌진흥청 밀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오리밀 삼총사를 개발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색깔이 있는 이 아리흙밀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리흙밀은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고 일반 보셨던 노란 밀에 비해서 항산화, 항암 효과가 한 10배가량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아리흙이 나오기 전에는 색이 있는 밀이 없었나요? 네, 지금까지 색깔 있는 밀은 그냥 국내에 재래종으로만 있었는데 정식 이렇게 품종으로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재래종 흑밀은 키가 크고 색이 좀 옅어서 지금 이 아리흙 흑밀을 개발하기 전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개량을 통해서 아리흙밀을 개발하게 되었고 2017년 특허 출원, 2019년 특허 등록이 됐어요. 이 아리흙밀이 기존의 이제 재래종 흑밀보다 키가 좀 작아졌고 익어가는 속도라는 습기가 빨라져서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도 기존 흑밀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이 밀가루가 하얗다 보니까 뭐 과자나 빵 같은 거 만들 때 색을 넣고 싶으면 다른 재료를 넣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아리흙은 자체의 색깔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이 아리흙 같은 경우에 특허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식물 특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식물 특허는 기존 보급하는 밀 품종과 달리 특허로서 기술 이전을 신청하신 업체나 단체만 좀 사용할 수 있고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활용하시기에는 기술 이전을 받아간 업체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시고 농가와 직접 수매 계약을 통해서 밀이 좀 잔존량이 없게 재고량이 발생하지 않게 업체에서 가공 생산량에 맞춰서 농가가 밀을 조금씩 생산해 나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러 특허 출원해서 농가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는 계약 재배를 형태로 해서 좀 더 보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재배 면적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빵에서 이제 그 원산지를 보면은 외국에서 온 수입된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밀이 좀 경쟁력 있게 개발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용밀도 200만 톤, 가축이 먹는 사료용도 2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은 거의 1% 남짓
2만 톤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밀에 대한 관심과 가공이 조금 부족했던 건 현실이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기능성 밀이고 항산화가 뛰어난 색소를 가진 밀을 개발했다는 것은 가공업체나 소비자한테는 굉장한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뭐 이게 어쨌든 새로 개발되기도 했고 특허 출원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실제 우리 농민들께서 아리육 좀 재배를 해보셨나요?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 이전을 업체가 계약 재배를 한 형태로 주로 이제 해남, 고흥, 광주에서 좀 많이 재배하고 계시는데 이 아리역 밀 자체도 사실 재래종 흑밀처럼 조금 키가 큰 편이어서 쓰러지기가 조금 쉬워요.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강한 태풍처럼 이제 비바람이 불었는데 이렇게 좀 쓰러지기가 쉬운 게 사실이어서 재배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재배를 하시는 이유는 가공업체들과 이미 계약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아마 시중에 통밀빵이라고 해서 통밀빵 주로 만드시는 제빵사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혹시 MC 보시는 분도 통밀빵을 좀 보셨을 텐데 맛도 한번 보셨었죠? 네, 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밀빵을 통밀 밀가루를 활용한 빵을 우리밀빵으로 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색깔 말고 영양 성분도 좋은가요? 안 그래도 이제 영양 성분 면에서도 이 방금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토시아닌, 타닌,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들도 높지만 기존의 이 밀기울의 부분에 쌀을 생각해 보시면 백미, 현미가 있으면 현미에 조금 더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듯이 밀도 백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에 비타민 B1, B2, 칼슘, 철, 아연 등등의 무기질 영양 성분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성분들이 기존의 백밀가루를 활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영양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리흙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았을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 아리액밀은 색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통밀빵, 통밀 쿠키, 그리고 통밀 밥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업체에서도 리조또 형태의 밥으로 지금 서울에 소재 있는 요식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감은 영양사분들과 같이 한번 맛을 봤더니 아이들한테 먹여도 될 정도로 톡톡 씹히는 식감이 밥에 넣어 먹는 잡곡밥 형태로도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밀가루는 빵, 면, 과자로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저희는 향후에는 개발을 그 증류주, 즉 알아듣기 쉬운 소주라든지 그다음 또 맥주, 이런 또 밀차 이런 식으로 제품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리흙으로 네. 좀 더 좋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농가 살림에 앞으로 이제 보급이 잘 돼서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의 김경훈 박사님과 함께 아리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 나의 작은 식물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비가 왔죠. 비가 오고 나면 많은 것들이 또 선명해지죠. 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초록이 더 초록해지고 이러다 금방 여름 올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 진혁 씨는 어때요? 좋아해요? 저는 이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 왜요? 저는 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우선 추운 것을 싫어하는 데다 여름밤에 산책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또 하루 평균 기온이 이렇게 20도가 넘어가면 텐션이 확 올라가는데 지금이 딱 그만 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는 걸어도 많이 땀도 안 나고 활동하기 참 좋기도 하죠. 얇은 가디건 하나 입고 다니면 좋고.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마스크도 없고 또 길 가다가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그럴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 그런 걸 못하니까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맥주가 아쉬웠군요. 자, 5월이 지나고 6월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났죠. 참 바빴는데 이제 새 달이 시작될 텐데 오늘 우리 어떤 식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열적인 붉은색이 마음을 사로잡는 꽃인데요. 이 꽃이 얼마나 예뻤냐면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조차 매혹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꽃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붉은색이라고 하면 장미 말고 글쎄요. 빨간색, 붉은색이 뭐가 있을까요?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화단 가득히 양귀비가 피어 있었다. 그것은 경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발견이었다. 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은 그때까지 정말 알지 못했었다. 법정 스님에게 꽃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줄 만큼 아름다운 꽃,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양귀비요. 저도 양귀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실 양귀비랑 꽃을 제가 처음 제대로 본 거는 이제 꽃을 배우러 간 독일에서 본 건데 정말 색깔이 흰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너무 그 따뜻한 계열의 색깔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꽃잎도 정말 원래는 약간 끈끈이 주걱처럼 처음에 몽우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피면서 너무나 그런 실크 같은 꽃잎들이 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속에 이렇게 번지는 꽃술 있는데도 너무 예쁘고 그야말로 그 줄기가 좀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작품에도 많이 쓰기도 했고요. 요즘은 밭에도 양귀비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꽃밭에. 네, 그래서 양귀비를 꽃 중의 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너무 예뻐서. 맞아요. 네. 근데 양귀비는 모든 종류를 함부로 키울 수는 없는데 지금 밭에서 보신 그런 꽃은 꽃꽂이에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꽃은 마약 성분이 없는 꽃 양귀비라고 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귀비는 주황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따뜻한 색을 지니고 있는데 포인트를 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각각 꽃의 색깔마다 꽃말이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빨강은 위로와 위안, 주황은 덧없는 사랑, 노랑은 재물과 성공, 흰색은 잠과 망각입니다. 각기 다른 말이지만 이어보면 재물과 성공이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하룻밤 잠처럼 덧없다라는 이런 문장이 되는데 어쩌면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다르게 한번 이어보고 싶어요. 덧없는 사랑이 힘들어서 잠을 통해서 이제 망각을 했는데 재물과 성공을 받아서 위로를 얻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양귀비 꽃 이름이 그 우리가 아는 그 인물 양귀비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귀비 꽃은 실존 인물인 양귀비에서 이름을 따온 꽃입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후궁 양옥환이 그 주인공인데 중국의 4대 미인 혹은 뭐 몇 대 미인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휘청거리게 한다는 경국지색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그 가족들까지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렸는데 결국 안록산의 난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왠지 씁쓸한 꽃말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양귀비의 꽃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여튼 양귀비 꽃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런 게 꽃이지 할 정도로 예쁘잖아요. 근데 꽃양귀비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피기 전에는 저는 진짜 약간 작은 끈끈이 주걱처럼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 나가지고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털뭉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양귀비 꽃의 또 재미는 그 털뭉치가 피어나기 전에는 그것이 무슨 색깔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또 맞아요. 키우고 또 그 꽃을 감상하는 하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운수점처럼 재미로 네, 그러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피어났을 때 꽃말처럼 재물이 될지 또 덧없는 사랑이 될지 뭐 이런 것을 점쳐보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혁 씨가 바라는 색깔의 꽃은 양귀비는? 전 노란색입니다. 솔직합니다. 그렇죠. 지금이 정말 그 각 지역에 무슨 축제들은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꽃밭에 이제 여러 심어놓은 꽃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그 빨간 꽃양귀비들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농촌 지역에도 이 꽃만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공무원분들이 요즘 이 꽃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데 네, 양귀비는 독성을 제거한 일부 품종 외에는 재배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재배를 하거나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엄격하게 다스려집니다. 꽃이 또 얼마나 피어 있고 또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4월부터 6월까지는 양귀비 특별 단속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꽃냥귀비는 키워도 되는 거고, 근데 농촌에서는 사실 뭐 내가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꽃씨가 날아다니다가 우연히 폈는데 이제 그게 꽃냥귀비인데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네, 거잖아요. 또 양귀비꽃이 이 그 씨가 이렇게 퍼져서 피어나는 꽃이고 또 생명력이 강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텃밭에 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혹시 이 꽃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에 보내면 이것은 키워도 된다. 아니다. 이거 우리가 가서 수거해 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혹시 좀 긴가민가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개양귀비라고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역시?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바로 꽃 양귀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부적절한 꽃 이름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이들이 뜻을 모을 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식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꽃 이름 바꾸기 운동이 활발해졌고 비하의 의미가 있거나 또 일본식 명칭인 꽃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양귀비도 꽃양귀비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게 됐습니다. 또 복수초라는 꽃은 얼음색 꽃으로 개민드라미는 여우꼬리 맨드라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꽃 중에는 지금 방송에서 차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꽃들이 그런 거 궁금한데. 그 나중에 아하, 네. 네, 그런 꽃 이름도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게 재밌는데 참 아쉽습니다. 일라디오니까요. 자, 꽃냥귀비 함께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맘때 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좀 반복되나 봐요. 그렇죠? 네, 단속되는 경우를 보면 대규모로 재배를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보다는 소규모 재배를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촌이나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양귀비를 약재로 쓰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야 민간요법에서 이 약재로 양귀비를 많이 썼다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중에 윤성희 소설가의 상냥한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윤성희 소설가는 평범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작품이 매력적인데 이 소설에서도 인기 드라마의 아역 배우였던 주인공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토크쇼에 나가서 뭐 자기의 인생을 수레하는 그런 작품인데 아무튼 이 소설에 아버지의 어릴 적 일화가 나오는데 네. 할머니가 배앓이를 하는 아버지에게 양귀비를 몰래 구해다 먹이면서 어디 가서 이거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귀비 물을 먹은 아버지는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 배가 더 아파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앓이를 하거나 그럴 때 양귀비 종자나 열매 껍데기를 물에 달여서 먹이기도 했는데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마셨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배가 더 아파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예전에 어르신들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또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제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네. 스페인에서는 나물로 먹기도 하고 네. 부탄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상징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꽃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편 전쟁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편 전쟁이 외세가 중국을 침탈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또 침탈을 받기도 하고 조선 후기에는 또 아편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이 아편 중독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양귀비 꽃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 나라마다 역사에 또 깊이 들어가 있군요. 네. 이제 곧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양귀비 하면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아름다움 뭐 이렇게 좀 재배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양귀비 꽃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꽃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 꽃이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사랑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주 동부사적지나 또 하동 등이 꽃양귀비 명소인데
꼭 거기가 아니라도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꽃이니 이번 주말 꽃 중에 꽃인 양귀비 보면서 이 꽃에 담긴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 심어놓은 꽃밭에 있는 양귀비는 마음껏 즐겨도 되는 꽃 양귀비니까요. 또 그 앞에서 예쁜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한 끼.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 오늘도 맛있는 한 끼에서 더 건강하고 맛있게 제대로 먹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한 끼요. 맛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그 즐거움도 찾을 수 있겠죠. 오랜만에 만나는 목소리.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네, 굉장히 바빠요. 바빴습니다. 바쁜 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미 씨가 없는 이곳 스튜디오를 잘 지키고 있었고요. 예, 더욱더 네. 화사해지셨네요. 고맙습니다. 봄입니다. 봄입니다. 자, 그리고 정미 씨와 함께 또 오늘 바다의 맛을 제대로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이분 너무너무 네. 애정하는 분입니다. 기대되시죠? 대단합니다. 예.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어류 칼럼니스트이자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 안전합니까? 그리고 꾼의 황금 레시피라는 책을 쓰신 김지민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라면은 뭐든지 달려가서 유용한 팁을 전하고 있는 지금 필명으로는 입질의 추억으로 알려졌죠. 입질의 추억. 예, 네. 오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류 칼럼니스트. 네, 어류 칼럼니스트. 아마 국내에 거의 최초로. 1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모시게 돼서 기쁘고요. 일단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또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 국내 1호 어류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수산물을 좋아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돈가스 먹을 때 저는 멍게와 개불을 먹었습니다. 남달랐어요. 예, 그렇게 먹고 자라다가 중간에 잠깐 이제 바쁘게 산으로 잊고 살았는데 제가 직장인 때 낚시에 빠진 게 계기가 됐어요. 낚시로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생태를 조금 파다가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수산물 강국이죠. 그런데 그렇죠. 인터넷 정보가 좀 이렇게 안 맞는 상식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좀 바로 잡아보자, 정리를 해보자고 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멍게와 개불을 접하기가 어린 시절에 그 인근에 살지 않으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허무감을 느끼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입질의 주원님께서는 네, 그 근처에서 바닷가 근처에 사셨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전부 부산 분이세요. 아. 그래서 서울에 살았지만 네. 방학 때면은 항상 친척분들이 부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가서 자갈치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산물을 접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정말 공부하는 분이 하고 맞아요. 잘 되는 분이 된다고 저도 3살 때부터 낙지를 먹었대요. 산낙지를. 하지만 먹기만 했다는 거. 예. 네, 이렇게 근데 또.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그럼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신 거를 얻어서 쫙쫙쫙 굉장히 수월하게 습득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수산물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정말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엄마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이후에 예. 수산물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도 따져보게 맞아요. 되고 신선한지.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국산 정도 아니면 그 눈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요거 눈을 말고는 마주치면서. 그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뭐 어떤지 이거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안전하게 수산물을 섭취하는 방법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횟집에서 드시거나 시장에서 사실 때 원산지 확인을 의외로 잘 안 하세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원산지를 속여서 팔면은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산지는 함부로 속일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원산지부터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네, 그래서
그게 안전하게 섭취하는 게 첫걸음이겠죠. 일단 국산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국산이구나 하고 많은데 보니까 국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고 또 어디서 이제 손질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이름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사실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국산이나 국내산이나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이제 개념치 마시고 국산이나 국내산 뭐 이용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그렇군요. 좀 고민이 됩니다. 뭐 저는 연어는 국산이 없으니까 뭐 맞아요. 노르웨이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따져보긴 하거든요. 뭐 하지만 가격 차이도 나고 신선도도 잘 모르겠고 막 고르는 저를 다시 한번 질책을 하면서 네. 자, 이제 안전한 수산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정미 씨 오늘 맛있는 한 끼에서 저희가 제대로 즐겨볼 수산물 하나 골라볼까요? 네, 오늘의 수산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소한 버터 맛이 나는 생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비늘이 없어요. 아우 그냥 내 표면을 만져보면 그냥 매끈매끈해. 아우 엄청 매끄러운 흰살 생선입니다. 회로 먹으면 흡사 버터나 우유 맛이 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라고 아우 그냥 어린이가 먹어도 좋고 어른들이 드시기에도 아주 좋은 맛난 생선입니다. 조림은 이 조림 만들면요 한없이 부드럽고 아주 구이는 어머나 이거 구워 먹으면 입에 넣자마자 살살살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맛이 있다 보니 저 상당히 몸값이 나갑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절을 한 마리 사려면 보통 4에서 5천 원 정도는 줘야 되고요. 조금만 큰 절을 사시려고 하시면 한 마리에 10,000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갑 쥐고 망설이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냥 열어서 사세요. 어떤 이들은 절을 일컬어서 맛은 천상인데 부담스러워 자주 맛보긴 힘든 비운의 생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어때요? 저 지금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고요. 고소한 생선의 대명사고요. 더워지는 시기에 고급 어종인 저는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병어입니다. 오늘의 식재료 수산물은 바로 병어였습니다. 병어였군요. 병어가 지금이 이제 철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6월 정도에 신안군에서 병어 축제가 열렸는데 네.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5월부터 6월까지는 이 목포, 전라남도 해안 쪽으로 먼 바다에서 병어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물에 잡히는데 이때 살이 좀 통통하고 기름기도 차고 맛이 좋은 제철이죠. 이게 왜 제철이냐면 보통 생선이 알을 가지고 산란하기까지 한마디로 이제 임신 기간이죠. 네. 그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게 했을 때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맛있을까요? 글쎄요. 3개월째? 한 5개월째? 5개월째? 보통 산란을 준비할 때 네. 먹여있던 거 왕성해서 살을 찌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 5개월 차까지 이때가 알을 키우는 기간. 그래서 제철이 되고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산란이 임박한 개체. 알이 아주 비대해집니다. 이때는 몸속에 있는 모든 맛과 영양분이 알 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알탕을 끓여 먹으면 모르겠으나 네네. 횟감으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알을 낳게 되면 살이 홀쭉해지니까 당연히 그때는 더 맛이 없고 병어는 8월 달쯤에 산란합니다. 네. 7, 8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이 제철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딱 지금 먹어야 되는구나. 되게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게 쏙쏙 들어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산란기철 아니면 제철이다라고 얘기할 때 맛있는 생선을 고르는 그 팁도 같이 있네요. 얘네가 그렇죠. 이제 그 산란 기간이 있으면 품기 바로 직전에 제철에.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그 제철 생선 병어 비싸다는 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만 먹습니다. 네, 비싸서 망설여지는 생선이라고 정민 씨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표현이 맞나요? 그렇죠. 지금 원래 병어가 과거에서도 비쌌는데 네. 갈수록 몸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반적인 어족 자원의 어떤 고갈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병어의 생산량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중국에서 병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질 좋은 병어 같은 건 중국으로 죄다 수출을 하고 이제 남는 것을 내수용으로 소비를 하는데 병어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량은 항상 적어.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보통 마트 가면요, 요 어른 손바닥만한 거, 조그만 거. 예, 조그만 거 이게 하나가 뭐 7, 8천 원씩 맞아, 하고요. 그리고 좀 큰 게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2, 3만 원, 3, 4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갈치보다 사실 그람수로 따지면 더 비싸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병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알아야 될 생선이 또 있다면서요? 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덕자라는 생선이 있어요. 덕자요? 덕자요? 혹시 덕자 들어보셨나요? 친구 덕자. 덕자 친구 이름 맞잖아요. 덕자. 덕자. 네. 이게 덕자가 아마 사람 이제 이름에서 예상이 나온 건데, 네? 아 진짜요? 예, 어부의 딸이 병어 잡는 어부의 딸이 덕자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또 덕자가 되게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네. 불렀는데 이게 커다란 병어를 덕자라고 한다. 혹은 병어와 덕자는 아예 다른 종이다. 생김새는 일반인이 구별하기에는 거의 똑같아요. 오. 그런데 어떤 건 병어라고 그러고 어떤 건 덕자라고 하고 막 분류를 합니다. 왜 그 그러죠? 신기하죠. 그리고 맛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병어는 보통 회로 하면 맛있고 네. 덕자는 찜으로 해야 맛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회로 하면 그래서 더 고소한가? 그러게요. 뭘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병어과에 속한 생선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이게 체계에 기술된 표준명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병어, 네. 두 번째는 덕대입니다. 덕대. 덕대. 예, 네. 덕자란 생선은 사실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 표준명 병어를 어부와 상인들은 네. 덕자라고 불러요. 또는 큰 것을 돛병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선 하나인데 이름은 여러 가지죠. 헷갈리죠. 그러면 상인들은 뭘 가지고 병어라고 부르냐? 표준명 덕대를 가지고 병어라고 부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둘 다 60cm까지 크게 자라는 어종인데 네. 꼬리가 두 개가 양갈래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조금 더 긴 게 덕대. 상인들이 병어라고 부르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맛에서도 그러면 병어하고 덕대가 차이가 있나요? 표준명 병어, 시장에서는 덕자라고 하죠. 네. 요거는 회도 맛있지만은 구이나 찜, 조림이 되게 맛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껍질이 좀 질겨서 횟감으로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돼요. 오. 그리고 표준명 덕대, 네. 즉 시장에서는 병어라고 말하는 입병어, 천병어, 병어라고 부르는 이 어종은요, 네. 좀 살짝 얼려서 뼈째 썰어서 껍질째로 먹는 게 맛이 좋습니다. 아, 병어는 회, 덕자는 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간단하네. 네. 병어는 근데 회로 맞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회로 막 만나보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얘네들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어라는 게 죽은 생선이잖아요. 네. 횟감으로 가능한 아주 신선한 상태로 빙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 속에 폭 쌓여 있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횟감용 병어라고 많이 파는 게 바로 표준명 덕대. 예, 그냥 죽었지만 회로는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살짝 얼려서 냉동으로 파는데요. 얘들 오히려 냉동으로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사실 요새는 이게 화로로 유통은 안 되니까 온라인에서 병어회를 많이 팔아요. 오. 예, 병어 횟감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포장돼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기획전으로 지금부터 제철이니까 대형 마트에서도 병어회를 팔기도 하고 네. 보통은 일식집이나 횟집에서 뭐 이제 일명 치케다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반찬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온라인에 많이 이렇게 알아보시면 병어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왜 오징어, 뭐 갈치, 고등어 이런 애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무 위로 올라오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낚시도 워낙 잘하고 오래 하시고 하셨으니까 봤을 때 진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바로 잡은 데서 회로 바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죠. 네, 무조건 이거는 뭐 숙성회가 맛있다, 화로회가 맛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취향의 논점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것, 방금 한 1분 전만 해도 물속에서 헤엄치던 녀석을 잡아서 바로 해 떠 먹으면요, 그거는 대부분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성격
시판 병어를 회로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횟집에 가면 알아서 내주겠지만은 살짝 얼린 병어 참치처럼 껍질과 뼈 통째로 얇게 썰어서 낸 것이 굉장히 맛있고 이 병어가 뭐 초고추장, 와사비, 간장 다 좋지만 특히 양념 된장, 쌈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쌈장이요.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쌈 싸 먹는 문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깻잎에 병어에 올려가지고 쌈장해서 먹으면 아, 진짜 맛있을 바로 것 같아요. 그거죠. 병어가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합니다. 네.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깻잎과 마늘, 고추, 쌈장의 조합. 역시.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진짜 아직부터 맛있어요. 이러실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김지민 작가님은 직접 이렇게 쌈장을 만들 때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집마다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배운 건데 네. 약간 묽게 그 식초의 그 시큼한 맛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초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초된장. 예. 오, 특이하네요. 그러면 시중에 팔고 있는 쌈장에 식초를 조금 타고 쌈장을 섞으면 좋긴 한데 네. 저는 된장, 고추장을 섞는 것부터 시작해요. 된장하고 고추장을 섞어요? 예, 거기에다가 식초, 마늘, 고추, 특히 마늘, 고추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네. 통통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나 양파를 반반씩 갈아가지고 그거를 넣기도 하고요. 저염으로 드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하루 정도 숙성을 해야지 요 맛이 안정화가 되면서 감칠맛이 올라와요. 아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 느껴지네요. 어떤 맛인지 나 그 맛 생각날 것 같아. 네. 이제 하면 할수록 병어와 덕자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병어 돔이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병어 돔은 또 뭐예요? 이 이름이. 예, 흔히 돔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도미. 돔이. 네. 납작하고 좀 크고. 아,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약간 고급 어종. 그래, 맞아. 그렇죠. 비싸고. 네, 비싼 거. 네. 병어 돔이라는 어종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워낙 병어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데 병어는 부족하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국에서 양식이 돼서 화로로 들어오는 이제 병어 돔이라는 어종입니다. 근데 사실 병어 돔은 상인분들이 판매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고요. 왠지 돔자를 붙이면 뭔가 좀 고급스럽잖아요. 사고 싶고. 맞아.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의 원래 명칭은 조금 되게 생소한데 무점 메가리라고 합니다. 무전 메가리요? 예, 그 사람들이 확 차이가 나네요. 이게 얼굴을 보면은 병어가 치와와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물려있는, 네. 근데 이 병어돔도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어와 친척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병어와는 1도 관계가 없고 얘는 오히려 전갱이와 가깝습니다. 전갱이. 예. 아. 근데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만 네. 전갱이과에 속해요. 학술적으로는요. 그래서 무전 메가리를 팔면은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왠지 먹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죠. 네, 근데 네. 이거를 병어돔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무전 메가리를 먹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어종이 이 병어의 고급 어종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돔자 붙으면 우리도 좀 이선영 돔, 남정미 돔, 김지민 돔. 좋아 보인다.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 네. 서해 쪽이나 동해 쪽 포구에 가면은 살아있는 병어가 있다면서 상인분들이 추천을 해주십니다. 예, 이게 이제 병어보다 더 고급인 병어돔이라면서 이제 활어를 귀하다고 추천해 주시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어는 살아서 유통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가셨을 때 수조에 막 살아있고 그런 게 있다. 그거는 병어가 아니라 중국에서 양식이 된 무전메가리. 오. 예. 그렇구나. 그래서 병어는 활어로 맛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낚싯배 네.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은 네. 일부 이제 겨울에 부산이나 이제 산지에 가면은 간혹 들어오긴 합니다만 음. 일반적으로 유통이 안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병어돔이 뭐 나쁜 생선이냐? 그건 아닙니다. 활어회로 어차피 양식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질기다는 식감 빼고는 나름대로 고소하고 얘도 여름에 맛있는 어종이에요. 네. 근데 병어돔이라는 말을 붙여서 좀 너무 많이 풍리를 취한다. 고가에 판다. 예, 킬로그램당 한 5만 원 이상, 6만 원에 팔기도 하거든요. 관광지에서.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병어돔이 그러니까 무전메가리가 여름에 가격이 좀 오르거든요. 네.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 한 5만 원까지. 최대 5만 원. 예, 4만에서 5만 원. 아, 그럼 바닷가 가서 그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겠군요. 조금 비싸긴 한데 4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네. 5만 원이면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오늘 함께하면서 병어, 덕대, 병어, 돔까지 그 예. 친척들을 다 알아가면서
어떤 요리를 원할 때는 어떤 생선을 사야 되는가도 좀 알 수 있었어요. 정배 씨는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저는 처음 듣는 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확실히 전 이제 입질의 추억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김지민 작가님을 가까이 두면 수산시장에 가서 기분 나쁘게 나오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맞아요. 지민 작가님 네. 너무 좋았는데 저희 다음 주에 한 주 더 뵈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놔주세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스튜디오에서 맛있는 우리 생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